전공이 기계설계공학과입니다. 공대 출신이거든요. 쎄깍다가 지금 이런 거 하고 있건 지금. 공대 나와가지고 어떻게 하다 제가 금방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선배 그냥 농담 삼아 이야기하면 선배의 게임에 빠져서 아니면 좋게 이야기하면 이제 남자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서울에 와서 이제 보험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하고 처음에는 한 1년만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했거든요. 그게 한 5년이 지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나는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평생은 이걸로 못 먹고 살겠다. 그래서 이제 매니저를 하다가 그만두고 그때 당시에 제가 뭘 공부하고 있었냐면 이제 CFP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그만두고 CFP 시험이 한 달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일단 여기 한번 올인해봐야 되겠다 하고 한 달 동안 올인해서 자격증을 따고 그리고 이제 찾다가 우연하게 이제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또 역시나 지금이 거의 5년이죠. 지금 여기 강의하고 있는데 이 자격증을 공부해 보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습관입니다. 습관. 그러니까 첫 습관.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자격증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번에 공부하는 습관이 잘 들어서 합격하잖아요. 그러면 자격증 난이도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 습관이 잘 들면요 무조건 합격합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첫 습관이 잘못 들잖아요. 그러면 웬만큼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말 그대로 습관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자격증 공부할 때도 딱 그만큼 공부하거든요. 그럼 딱 그만큼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또 정말로요. 그러니까 이게 첫 습관이 중요해요. 그래서 처음 내가 펀드 자격증 할 때 정말 내 나름대로의 이 정도까지 해본 적이 있나라고 만약에 그러니까 내가 평소 때 공부에 취미가 없었던 분들이라면 내가 잘할 때 솔직히 우리 까놓고 이야기해서 나 공부는 뭐 이제 이러신 분들은 뒤에서 오히려 쓰레기통 근처에서 오히려 내 자리에 있어서 이게 주로 잤다 이러신 분들은 내 생에 이렇게까지 공부했을까라는 정도로 공부를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이제 뭐 공부 그냥 저냥 이렇게 하신 분들이라면 그 하셨던 그 습관대로 하시면 되는데 제가 시간상으로 뭐 객관적인 뭐 통일된 건 없지만 개인차가 있으니까 이게 지금 40시간 수업이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40시간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금방도 읽어보면 알지만 제가 이렇게 들을 때는 그래도 뭐 긴가민가한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때 듣잖아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혼자 보잖아요. 이게 뭔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 그 말을 이해하는데 시간이 엄청 길게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간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그나마 이제 수업을 잠깐 정지하고 자습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짧아질 겁니다. 정말 공부할 때. 그러니까 이번 시간, 그러니까 짧을 때 조금이라도 열심히 하시는 분, 그분들은 이제 뭐 주말에 내가 이제 시간 있을 때 정리해야지 해도 그렇게 뭐, 낯설거나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시간을 좀 투자하셔야 된다는 거. 왜 이래야 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자격증을 꼭 따야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냥 간단한 논리입니다. 이 짓을 또 할 수는 없어요. 직장인분들, 안 그래도 내가, 피곤해 죽겠는데 퇴근해서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여기 왔어요. 이 짓을 또 해야 된다니까. 만약에 떨어지면 어떻게 이 짓을 또 해요. 그냥 한 방에 끝내는 게 낫지. 좀 몸이 고달프더라도. 그 염두에 두고 계속 공부. 내가 좀 졸린다. 내가 오늘은 쉬고 싶다. 그러면 내가 오늘 쉬면 내가 다음에 또 40시간을 또 투자해야 된다. 그럴 바에서 지금 1시간 덜 자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자기를 다독거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독거림이 잘 안 된다. 그러면 뭐 저한테 부탁하시면 뭐 제가 뭐 한 12시쯤이라도 그죠? 뭐 주무시려고요 벌써? 이런 거 전화해. 전화해 드릴게요. 자, 뭐 저는 그 어간에 자니까 그 전화 한번 싹 돌리고 난 자면 되니까 몇 분 안 되잖아요, 그죠? 주무시려고요? 막 이러고 자면 되니까. 네. 책은 보고 계시죠? 막 이런 거. 뭐 그런 거. 설마 지금 짝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짝 소리 들리는데 지금 막 이러면서. 지금 남자애로 보면 뭐합니까 빨리 이러면서. 해드릴 테니까. 아무튼 좀 다들 합격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다 하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100% 합격한 적이 없어요. 여기 들으시는 분 중에 말입니다. 100%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딱 들으니까 15분 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딱 필이 왔죠. 15분 내가 진짜 스파르타로 하는 날 있어도 요번에 한 100% 만들어서 이제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100% 합격을 한번 써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전화 갈 수 있습니다, 진짜 밤에. 전화번호는 여기 다 있거든요. 여러분들 가입할 때. 전화번호 다 있기 때문에. 뭐 이상한 번호가 떴다 밤에 접니다. 그죠? 안 받으셔도 좋은데요. 대신 책상으로만 가시면 됩니다. 자, 8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도 중요합니다. 그 별표 5개 보이시죠? 근데 8장은 별거 없습니다. 이해할 게 아닙니다. 비교 숙지하는 겁니다. 뭐냐면 임의 해지라는 게 나오고요. 법정 해지라는 게 나옵니다. 이 임의 해지와 법정 해지 사유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시험 문제 다음 중 임의 해지 사유가 아닌 것은 아닌 거 찾아내면 된다는 겁니다. 아닌 거. 그래서 임의 해지와 법정 해지가 있다라는 거.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펀드를 갖다가 이제 펀드 매니저가 이거 그냥 그만해야겠다. 이제 그냥 깨야겠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임의 해지죠. 그죠? 그냥 깨야겠다. 이건 그냥 지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 이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사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는 지쳤다. 그럼 이 금융위 가서 이거 이제 그만할래? 오케이, 그럼 그만해라. 욕받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끝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놈이 또 예외적으로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임의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책의 첫 번째 그거죠. 임의해지의 표에 점 3개 남아 있는 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해요. 나 이제 그만할 것 같은데, 그만하고 싶은데 수익자들이 전부 다 오케이 그만해라. 그러면 조로록 깨고 그냥 수익자한테 주면 되는 거죠, 그죠? 전원입니다. 전원 동그라미 해두시고. 다음에 투자 신탁 원본액이 5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 쉽게 이야기하면 펀드 안에 돈이 50억이 안 돼요. 작다는 거죠, 그만큼. 고객이 얼마 없다, 그냥 깨라, 그냥 뭐하노, 지금. 이런 겁니다, 그죠? 50억입니다. 50억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에, 당해 투자 신탁,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 청구를 받았어요. 그래서 신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해요. 전부 환매해달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때는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자, 이게 이 세 가지. 이게 임의 해지 사유입니다. 시험 문제 4개도 좋죠. 3개만 있으니까. 딱 하나 딴 거 법정 해지 끼우면 됩니다. 어렵게 나올 때는 여러분들 난이도 조절은 별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난이도 조절은 계산 문제 한두 문제 더 넣으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닌 것은 보다는 옳은 것은 어렵고요. 옳은 것은 보다는 모두 골라라가 어렵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라도. 단지 그겁니다. 나는 별거 없어요. 내용은 똑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모두 골라라는 확실히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나는 근데 대충 알고 있단 말이죠. 대충 공부했으니까. 이제 모두 골라라 이런 건 어려운 거죠. 근데 그런 건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속에 보험을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60점 합격입니다, 여러분들. 40개나 틀리셔도 돼요, 100개 중에. 정말 쉽죠? 아니, 이 자격증은 100문제 중에 40개나 틀려도 된다니까요. 이런, 관대한 자격증. 관대한 자격증. 40개 틀려도 되니까. 그런 것들 한두 개 정도는 절대.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문과 출신인데 내가 문과를 간 이유가 계산 문제를 진짜 난 병적으로, 나 진짜 미칠 것 같다, 계산 문제. 저는 그래 이야기한다. 그러면 아예 다 틀려라. 해봤자 10문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 계산을 그렇게 싫어하면 암기라도 잘하겠지. 그럼 계산 문제는 다 틀리고 그러면 암기라도 잘해서 그런 거 딴 건 다 맞춰. 그럼 90점이에요. 90점 넘죠. 10문제가 안 되니까. 그 논리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핑계 댈 게 없어요. 이 자격증 여러분들 핑계 댈 게 내가 떨어졌다? 그럼 진짜 공부 안 한 거예요. 진짜 공부 안 한 거. 근데 이게 뭐 또 카페는 그런 이제 이상한 소리 있잖아요. 그죠? 뭐냐면 뭐 어제 2시간 보고 가서 합격했네. 뭐 아니면 나는 이틀 공부했는데 합격했네. 이런 뭔 소리가 있는데 그런 건 진짜 아니다라는 건 제가 진짜 장담 드릴게요. 그건 누가 초등학생이 장난으로 썼던가. 이걸 어떻게 2시간 보고 합격을 합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말입니다. 이거 브로커도 그냥 가서 시험 보면 떨어집니다. 간단한 예로 제 친구요. 자존심이 아주 센 아이예요. 브로커입니다. 브로커 뭔지 아시죠? 주식 중개인. 이 업을 하는 애 말입니다. 펀드 파는 애가. 이제 실무와 이제 이론은 다르잖아요. 내가 운전할 수 있는 것과 운전면허 시험 합격하는 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친구, 야, 내가 브로커인데 내가 이걸 왜 공부하냐고 첫 번째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험은 책은 달래요. 그 책은 좋습니다. 책 한 번에 쓱 보고 갔습니다. 당연히 떨어졌죠. 이렇게 봐가지고 뭡니까 이게. 아침에 가서 이렇게 봐가지고. 그럼 이제 세 번째도 떨어졌습니다. 공부 안 했어요.
그 전날은 술 마신다고 공부를 안 했어요. 네 번째는 이제 지도 안 되겠는가.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는, 이제 옛날에는 이제 강의할 때 처음 강의하면 원래 이제 빽빽히 쓰잖아요. 나도 이제 별표 쳐놓고 지금은 이제 깨끗한 책이지만 그때는 이제 여기 별표 3개 쳐놓고 단어 저도 모르니까 단어 뜻 적어놓고 이제 이렇게 저도 수업 준비하거든요. 강의 노트를. 그걸 달래요. 그게 있어요. 옛날에. 줬어요. 전날부터 보대요. 전날부터. 예. 그게 이제 합격해서 4번 만에. 돈이 얼마니까 벌써 시험비만 10만 원, 10만 원. 뭔 짓입니까, 그게, 그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거, 그러니까, 쉬운데, 내가 아예 손을 안 대면 절대 합격할 수는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그게. 근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래도 나 그때 한 48점으로 떨어진 것 같은데? 12개 남았잖아요. 근데 좀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게 시험 문제가 희한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펀드 투자 상담사라는 책을 한번 들춰봤다. 그러면 맞출 수 있는 게 한 30문제 정도 나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있잖아요. 증권 집합 투자기구, 파생상품 집합 투자기구. 진짜 10초 만에 답은 파생상품. 이런 게 한 30문제 나온다니까요. 그건 누구나 다 맞춰요, 그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이제 사람이다 보니 나도 찍으면 몇 개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몇 점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서 40몇 점이 아니고요. 40몇 점 나왔다. 그러면, 역시 공부 안 하니까 40몇 점 나오네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공부를 조금 하시면요. 한 57점 정도가 나오죠. 예. 그게 안타까운 거죠. 그걸 좀 더 하셔야 된다니까요. 예. 그걸 좀 더 하셔야 된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붙은 친구를 딱 1명 봤습니다. 제 고등학교 제자 중에. 지도 놀랬어요. 그 찍은 게 다 맞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잘 찍은 거죠. 한 명. 5년 동안 한 명. 그냥 농담 아니고 진짜 한 명.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야, 니 왜 붙었는데? 그러니까 지도, 선생님 모르겠어요. 저 왜 붙였어요? 63점으로. 전부 다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건 아무런 도움이 안 되죠.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애가 지식이. 아무튼, 뭐 이야기가 계속 바쁜데 지금. 예. 아무튼 이미지, 요거 3개. 그 다음에 법정해지. 법정해지는 뭐냐면, 법으로 정해둔 거예요. 그 사유화되면 당연히 해지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읽어보면 당연해요. 볼까요? 4가지가 나오는데,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이 종료됐대요.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당연히 그러면 해지해야지. 그 다음에 수익자 총회에서 투자 신탁을 해지하자고 결의했어요. 수익자 총회에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의 피흡수 합병. 그러니까 투자 신탁이 딴 데 이제 합병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투자 신탁의 등록 취소. 원래 그러니까 펀드는 처음 만들면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 등록이 안 된 거지. 그럼 당연히 없어요. 등록이 안 됐으니까. 이건 4가지. 그래서 구분하시라. 임의해지 3가지와 법정해지 4가지를 구분하시면 되겠다. 구분 암기죠, 단순히. 별표 5개 보이시죠? 정말 이거 기출 이렇게 파악해보면 네, 뭐 거의 매 시험 나온다고 보시면 거의 매 시험.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문제 물어보는 거죠. 뭐 시험 뭐 나왔어요? 이거 나왔던데요 할 때 꼭 끼어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한테 또 물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한 문제 정도. 그래서 이게 원래 그 시험지를 못 갖고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기출 복원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그냥 살짝 저희끼리 물어보는 거죠. 갈 때 뭐 1번 문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시험 치고 1번 문제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죠. 1번 문제 뭐 나왔던데요? 예. 저도 이래야 뭐 여러분들 수업할 때 쓸 수가 있으니까. 예. 이게 이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제 이런 식이죠. 자, 그리고 9장 보겠습니다. 9장.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별 4개죠. 4개 정도면 뭐 거의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이상은, 여러분들 3개 이상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3개 이상을 모르는 거. 한두 개 정도야 뭐 패스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자,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특례입니다. 특례. 사모. 우리가 사모는 아까 웬만하면 전부 다 적용이 배제됐어요. 그죠? 근데 몇 개는 사모도 적용되는 게 있었어요. 자, 봅시다. 그냥 그 밑에 표로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표로. 자, 특례 보시면 운용제한. 아까 이야기했죠. 운용제한은 공모집합투자기구보다 완화된 조건. 그러니까 대부분 적용을 받지 않아요. 사모는. 아까 투자 비율 제한들 뭐 10, 20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뭐가 적용이 되느냐면 두 번째.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 외 파생상품 거래는 하지 마라라는 거. 이거랑 그다음에 중립투표. 아까 섀도우 보팅. 이거는 사모도 해당됩니다. 사모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개 지켜야 된다는 거 외워두시고. 다음에 완화되어 있는 거 있어요. 3번째 점 보시면 파생상품 투자에 따른 위험평가에 아까 공모는 100%, 사모는 400, 아까 100, 400 무조건 외우라 그랬죠. 이거 이 과목 가면 또 나오니까 100, 400 이거. 그러니까 사모는 400 완화되어 있다. 다음에 공시 안 해도 된다. 사모는 공시. 그죠? 뭐 지극히 다 할 건데 뭐 안 해도 된다. 다음에 유가증권 등 자산에 납입할 때
투자자 전원이 동의하면 현물로도 납입이 가능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펀드 가입하는데 야 이거 야 너희들 다 동의하지? 그럼 나는 닭 한 3마리 줄게. 우리 집에 닭 키우니까. 뭐 이런 걸로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죠? 가능하다. 원칙은 금전인데, 예. 근데 사무는 이렇게 가능하다. 다음에 성과보수. 아까 이야기했죠. 사무는 성과보수가 가능하다. 다음에 기타. 기타에 보시면 펀드는 아까 제가 등록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사모펀드는 사후 등록이 가능하다. 예. 하고 나서 7일 이내에만 등록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설립하고 나서. 그렇죠. 원칙은 공모는 사전 등록인데 사모는 사후 등록. 7일 이내에 하면 되겠다. 자, 요 정도만 외우시면 됩니다. 뭐 몇 개 없습니다, 사실. 뭐 많아 보이지만 한 두세 번 보다 보면 몇 개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맞출 수 있는 쉬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넘어가시면 이제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자, 10장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입니다. 외국 펀드 말하는 거예요, 외국 펀드. 우리도 그거. 예. 근데 외국 펀드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집합투자업자들이 운용하는, 그러니까 외국에다 투자하는 펀드. 다음에 아니면 그냥 외국 애들이 제가 운용하는, 그죠?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있어요.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 그 지문에 뭐가 나오냐면 문제, 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외국 애들이 우리나라에 펀드 팔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그러니까 좀 튼튼하고 우량해야 되겠죠.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우량이 뭐냐. 자, 1번에 보시면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운용자산 규모가 1조 원 이상이어야 된답니다. 1조 원.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죠. 지가 운용하는 돈이.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뭐 인가 업무 단위별 끝에 보면 최저 자기 자본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이, 회사가 자기 자본이 우리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5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틀렸죠. 3년입니다. 3년. 최근 3년간 지그나라 아니면 우리나라 감독기관으로부터 업무 정지 이상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아니면은 벌금형 이상에 상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죄 지은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형사처벌은 이렇게 돼 있죠. 참고로 여러분들 상식선에서 나중에 혹시나 또 제일 가벼운 게 형사처벌이 벌금이죠. 그죠? 벌금. 그 위에가 뭐가 있냐면 금고라는 게 있고 그 위에가 징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둘 다 교도소에 있는 건데요. 금고는 가만히 앉아 있는 거고 징역은 노동을 하는 거죠. 그 위에 뭐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최고가 사형이죠. 이렇게. 형사처벌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무튼 그래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어야 된다. 3년간. 자, 그리고 4번. 적격 연락 책임자 등을 국내에 둬야 된다. 그러니까 연락을 쉽게 할 수 있는 그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쭉 밑에서 아닙니다. 그럼 밑에 한번 정리해 놓은 거니까 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11장 넘어가겠습니다. 11장. 집합투자기구 관계회사입니다. 자, 이거 하는 밑에 내려오시면 표에 일반 사무관리회사 있고요.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있고요. 채권평가회사 있습니다. 기타. 자, 일반 사무관리회사는 하나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투자 신탁 구조에서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집합투자업자 지가 귀찮으면 일반 사무관리회사랑 맺어서 이제 펀드와 관련된 이제 사무, 그죠? 뭐 나라에다 뭐 신고하고 서류 내고 뭐 이런 것들 처리할 수 있게끔 일반 사무관리회사랑 계약을 맺으면 되고 위탁하면 되고. 근데 이거 선택인데 투자 회사 구조에서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의무죠. 반드시 있어야죠.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투자회사는 그냥 페이퍼 컴퍼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모든 업무를 전부 다 아웃소싱, 그죠? 위탁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와 관련해서는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죠. 투자회사 구조에서는. 자, 아무튼 뭐 담당 업무 보시면 이 친구들이 뭘 하는지 아실 겁니다. 진짜 말 그대로 사무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보시면. 뭐 그게 중요한 내용 아니고요. 그다음에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 우리나라에 뭐 제로인, 그죠? 모닝스타 이런 애들 있죠, 그죠? 그래서 이 펀드가 뭐 별이 몇 개냐, 그죠? 뭐 태극마크가 몇 개냐, 뭐 이런 걸로 평가하고 뭐 점수 주고 이런 데가 집합투자기구 평가회사입니다. 그다음에 채권평가회사는 채권평가하는 곳입니다. 채권평가하는 곳. 왜냐하면 채권이란 건 시가라는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는 하죠. 존재하는데 그게 큰 의미가 없어요. 채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냐면 둘 이상의 이 평가회사의 그 가격을 가지고 알아서 업자가 결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채권 평가회사가 꼭 필요합니다. 자, 뭐 이거는 크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거다라고 그냥 넘어가시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법규가 총 몇 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12문제, 그죠? 12문제가 이 안에서 다 나옵니다. 근데 진짜, 예, 이 안에서 다 나와요. 12문제.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건 반드시 숙지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원래 직무윤리 봐야 되죠. 그런데 어제 그 김궁중 강사가 자기가 꼭 이 직무윤리를 하고 싶다고, 내가 진짜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지가 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그래서 김궁중 강사 저 부동산이랑, 그러니까 김궁중 강사가 이제 강의표 보시면 거기 9번째랑 10번째 있죠. 그러니까 6월 30일이랑 7월 2일 날, 아, 이거 안 받으셨나요? 받으셨는데 또 안 갖고 오세요. 아무튼 그 6월 30일 날 7월 2일, 그러니까 부동산을 그 친구가 할 거거든요. 그 친구가 할 건데 시간이 너무 많대요. 그래서 또 그럼 네가 직무윤리 해라라고 제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는 그 친구가 그 끝에 해 줄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친구 계획은 일요일 날 부동산을 다 하고요. 다음에 2일 날 직무윤리 하고 이제 이렇게 마무리 아마 할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좀 고쳐 놓으시면 돼요. 그럼 저는 쭉 점프하셔서 80이 아니라 96페이지. 근데 그냥 직무윤리 하나 띄워놓았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여기가 뭐냐면 펀드 구성 및 이해거든요. 여기서 18문항 나옵니다. 시험이. 그 파트 비중으로 치면 여기가 제일 높아요. 그리고 우리가 일단 펀드라는 거에 대해서 아는데 이 파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걸 배워야 펀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거든요. 종류도 그렇고. 그래서 좀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비중도 18문항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법규에서 봤던 거랑 겹치는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뒤에 가면요. 법규에서 이제 나왔던 게 겹치고 이걸 좀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1과목에서 했던 걸 또 2과목에서 또 겹치고 뭐 이런 식으로 많이 그러실 거예요. 자, 96페이지 보시면 그 겹친다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1번 문제 보시면 뭡니까? 1번 문제가 집합투자의 정의예요. 예. 이제 이거는 이제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자, 1번 보시면 이제 문제처럼 한번 풀어볼까요? 1번. 반드시 2인 이상이 투자를 하여야 한다. 틀렸단 말이죠. 그죠? 예. 2인 이상의 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는 거지. 그죠? 그럼 또 유치하게 이런 질문도 하시는 분들 있어요. 진짜 있었어요. 그러면 2명 하면 진짜 그 펀드예요? 2명만 해도 돼요? 그렇죠. 그죠? 네. 그럴 리는 없겠지만 사실 법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법상으로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아시는 거니까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않아야 한다. 즉 펀드 매니저 지 마음대로 한다는 소리고, 그다음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그래서 돈이 되는 거에는 다 투자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걸 취득하거나 처분하거나 아니면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면 되겠다. 그다음에 투자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시킨다. 그래서 실적 배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펀드 같은 경우에는 원금 보장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죠. 실적 배당이니까. 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 1번. 네, 잘 알아두세요. 집합투자의 정의. 이것도 뭐 시험에 가끔 나오니까 기본이죠. 집합투자의 정의. 자, 그리고 내려와서 증권신고서. 자, 이거 어제 뭐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오늘은 이거 증권신고서 설명 쫙 하고, 네,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학습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증권신고서는 신고하는 겁니다. 어디에? 나라에. 나라인데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을 관장하는 곳이 어디냐면 금융위원회입니다. 금융위원회. 이 금융위원회는 이제 사실 근데 의결기구거든요. 9명이서 자기들끼리 찬성 반대해서 결정하는 의결기구예요. 그럼 실제로 발로 뛰어다니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입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난 의결사항을 금융감독원이 발로 뛰어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의 그걸 보시면 집행기관적 성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로 뛰어다닌다 소리죠. 예. 그래서
뭐 감사 같은 것도 금융감독원이 나가죠. 그죠? 예.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 야, 저 회사 이상해. 나가. 이러면 예? 이러고 이제 금융감독원이 나가는 거죠. 이런 식입니다. 자, 아무튼 그 금융위원회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증권신고, 말 그대로 신고하는 거예요. 신고. 만약에 내가 이제 증권을 만들었다. 내가 뭐 주식을 발행한다. 아니 뭐 채권을 발행한다. 뭐 펀드를 발행한다. 이렇게 내가 뭔가를 만들어내었을 때, 증권을 만들어내었을 때 금융위에 신고하라는 이야기죠. 예. 왜냐하면 이제 투자자들을 당연히 보호하기 위해서죠. 근데 무조건은 아니죠. 그렇잖아요.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 조건이 뭐냐? 자, 이걸 두 글자로 고치면 뭡니까? 두 개를. 모집과 매출을 두 글자로 고치면. 아, 어제 이렇게 안 했습니까? 이걸 두 글자로 고치면 이게 바로 공모입니다. 공모. 공모 정의가 뭐예요? 몇 명이요? 50명. 50인 이상의 자에게, 그죠? 청약을 권유하는 게 공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모집과 매출 역시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는 거예요. 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모집과 매출인데 둘의 차이는 뭐냐? 자본시장법은 이 공모를 이렇게 잘라뒀어요. 모집이란 건 이제 신규 모집이라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새로 발행하는 증권에 대한 청약을 권유하는 게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새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예, 모집은. 그래서 새로 만들어서 50인 이상의 자에게 청약을 권유하면 모집. 이거 어제 했어야 되는데 중요한데. 네. 매출은 구주 매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주 매출. 이미 만들어 놓은 증권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그걸 이제 청약을 권유하는 거죠. 최초로. 그걸 매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매출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이건 이제 뭐 정부가 갖고 있던 걸 뭐 푼다든지 그럴 때 구주 매출은 가끔씩 있고 거의 없어요. 그냥 모집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무튼 모집과 매출 이 두 개를 갖다가 이제 공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여튼 중요한 단어는 여기서도 50인 이상이라는 거. 그래서 모집은 새로 발행하는 증권, 매출은 이미 발행되어진 증권. 요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모집과 매출에 해당이 되면서 그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금융위에다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출해야 된다. 자, 그 말인즉슨 내가 모집해요. 모집이에요. 그러니까 50인 이상의 자에게 내가 증권을 새로 발행해서 청약을 권유해. 근데 그 규모가 5억이야. 그러면 증권신고서를 제출 안 한단 말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조건이 동시에 만족되면, 그러니까 공모로 발행하면서 그 규모가 10억 원 이상이면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거죠. 어디에? 금융위원회에.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제출했어요. 이제 너무 이제 크게 써가지고 괜히 저 안 보인다 할까봐 크게 써가지고 괜히. 네, 다음 지우고. 자, 이제 제출했으면 내가 여기서 이제 제출했어요. 이걸 금융위는 그러면 이제 그 증권신고서를 내가 제출한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표현을 또 희한하게 우리나라 말은 어려가지고 수리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예. 수리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수리했어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얘들이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맞는지 틀린지. 읽어봐야 되니까 일정 기간이 지나야 뭐가 발생해요? 증권신고서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읽어보는 건 얘들이 지금 뭐 틀린 건 없는지, 그죠? 지금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조건에 다 맞게 했는지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만 했는데 당연히 그냥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위가 승인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증권신고서는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이제 나중에 증권투자상담사 공부하실 때 중요한 표현이 뭐가 나오냐면 이 증권신고서에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건 금융위원회가 이 증권 좋은 거다라고 보장하는 행위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오케이 얘들은 법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걸 금융위원회는 그냥 지금가 그냥 확인한 것 뿐이에요. 이제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그럼 계속 하라라는 거예요. 그냥 그죠? 그겁니다. 효력 발생은. 자, 그 의미.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뭘 할 수 있냐면 발행자가 청약에 승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승낙.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죠? 사겠다는 사람한테
팔 수가 있단 말이죠. 그죠? 승낙을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니 사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할 때는 반드시 뭘 갖고 해야 된다? 그렇죠. 투자 설명서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투자 설명서. 그래서 투자 설명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개가 나왔죠. 서로 끝나는 게. 증권신고서가 나왔고 투자 설명서가 나왔고 두 내용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 지문에 이렇게 나오죠. 증권신고서와 투자 설명서의 내용은 서로 다룰 수 없다. 맞단 말입니다. 왜? 똑같은 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나라에다 낸 게 증권신고서고 투자자한테 보여주는 게 투자 설명서입니다. 당연히 내용은 같아야죠. 다룰 수 없습니다. 예, 그거고.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설명서를 이제 쓰는데 이 투자 설명서,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예외는 또 있겠죠. 어떤 예외? 투자자가 서면으로 요청을 거부했어요. 그러면은 안 줘도 돼요. 그건 예외고. 그리고 전문 투자자한테는 안 줘도 돼요. 전문가니까. 지알 알겠지 뭐 전문가인데.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계속 배울 지금 자본시장법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투자자는 전문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 중에서 일반 투자자예요. 전문 투자자는 전문가니까 그냥 지알하게 냅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 설명서 예외 크게 그 둘.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설명서 종류가 좀 있죠. 그죠? 이때 주는 걸 효력 발생하고 쓰는 걸 그냥 우리가 뭐 투자 설명서라 그럽니다. 그런데 수리 후 효력 발생 전에도 권유는 할 수 있잖아요. 승낙을 못해서 그렇지 권유는 할 수 있어. 이때 그러면 권유하려면 아까 뭐라고 했어? 무조건 투자 설명서를 줘야 된다니까요. 이때 주는 투자 설명서를 예비 투자 설명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비 투자 설명서는 투자 설명서랑 똑같겠죠. 뭐만 차이냐면 예비 투자 설명서에는 이거 하나 써 있겠죠. 아직까지 우리 증권신고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 추가돼 있어요. 그거 예비 투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대대적으로 광고 같은 것도 하려면 광고 내용이 필요하다, 그죠? 광고 내용은 전체 내용의 요약 내용이잖아요. 그래 이제 요약 내용 같은 게 뭐라 그러냐면 간이 투자 설명서. 그건 뭐 수리 후 효력 발생 전, 뭐 효력 발생 후 아무 때나 다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 뒤에 가면 여기 이제 일정 기간이라 그랬죠. 이 일정 기간이 얼마냐? 일반적으로 15일입니다. 15일. 네, 15일. 그런데 이제 우리 좀 외우는 방법으로 그냥 무식하게 외우면 상장이란 말이 들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냥 글을 읽었는데 상장이란 말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상장된 집합투자기구,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 모르겠고 그냥 상장이란 말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10일. 왜 같은 시옷이니까. 10일. 네, 10일. 알겠죠? 아마 이 정도만 외우면 될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상장되지 않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7일.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증권투자 상담사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다른 자격, 그 자격 딸 때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채무증권, 채권이죠. 채무증권 7일입니다. 왜? 같은 치읓이니까. 하도 치읓이니까. 진짜 채무증권 7일이에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외우면 됩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요렇게만 알면 되니까 일반적으로 15일, 상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10일. 근데 상장되지 않은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는 7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뭐 요 내용이 지금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그리고 증권신고서 중에서 이런 거 있죠. 내가 매번 증권신고서 내기 너무 귀찮다. 그러면 1년에 내가 올해는 내가 한 1,000억 정도 발행하겠는데? 그냥 한 방에 신고하자. 그게 뭡니까? 일괄신고서. 그죠? 일괄신고서고. 그 다음에 내가 증권신고서를 냈는데 앞부사나야 잘못 적었어요. 고쳐내. 그게 정정신고서. 뭐 그건 이제 특수한 신고서 이름이니까 개념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증권신고서에 대한 일단 간단한 내용입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들 그 밑에 96페이지 2번과 그리고 3번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4번 일괄신고서 이야기고, 그죠? 네, 거기까지네요. 그러니까 일단 2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증권신고서 제출과 관련된 내용 틀린 거 찾으랍니다. 자, 1번.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없다. 이제 이런 건 이제 그냥 오케이 그런갑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팔 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청약에 승낙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권유는 할 수 있는 거예요. 권유는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판매할 수 없다나 뭐 그렇게 이제 같이 치용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는 증권신고서가
면제된다. 이거 이제 예외니까요. 요거 하나 체크해두면 이런 게 비슷한 게 뭐가 나오면 되냐면 국가라든지 이런 이제 공공단체가 뭔가를 보증해요. 그러면은 안 내도 됩니다. 증권신고서. 그리고 뭐 국채, 지방채. 그 제일 밑에 줄 있네요. 그 해설 제일 밑에 보면 그 끝에 보면 뭐 사모펀드, 그다음에 국채, 지방채, 특수채 이런 것들은 제출 면제된답니다. 제출 면제. 안 내도 된다 소리. 증권신고서. 왜? 안전하니까. 그럼 뭐 안전한데 뭐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자 받는 그거 뭐 발행하라 말입니다. 다음에 그래서 이번에 3번 보시면 그죠? 사모는 제출 안 합니다. 증권신고서. 아까 공시 같은 거 다 안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증권신고서도 공시제도거든요. 이걸 이제 무슨 공시라고 정확하게 얘기하면 발행시장 공시. 발행시장. 최초에 만들어 파는 시장. 유통시장은 이제 이미 발행된 게 사람들끼리 유통되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한국 거래소 주식 사고 팔듯이 그게 유통시장. 그러니까 여기에 발행시장 공시, 증권신고서가.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사모펀드는 제출 안 한다. 다음에 4번.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액이 10억 원 미만이라도 증권신고서는 제출 아니요. 그죠? 10억 원 미만이면 증권신고서 제출 안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는 뭐 참고로 이야기하면 소액 공모 공시제도라고 해서 증권신고서는 제출 안 하고 그냥 간단하게 몇 개만 서류만 제출합니다. 안 해요. 그러니까 일단 2번은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3번 그 날짜 아까 이야기했죠.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날짜. 그래서 일반적으로 15일. 상장이란 말이 들어가면 10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3번은 2번이 틀려서 개방형 집합조작이고 일반적으로는 15일입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오시면 그 표로 정리해놨으면 그 표에 있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표에. 그래서 상장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10일. 그죠? 상장된 환매금지형 집합조작이고 다시 이야기하면 상장된 폐쇄형 펀드 말하는 겁니다. 폐쇄형 펀드. 다음에 비상장된 폐쇄형 펀드는 7일. 나머지 대부분의 집합조작기구는 15일. 근데 이제 정정신고서는요. 그럼 단순히 고쳐내는 거니까 좀 짧아요. 그래서 정정신고서 뭘 정정했는데 등록사항을 변경했어. 그러면 수리된 날, 그냥 당일날. 근데 그게 아니라 모집가액이나 매출가액 등을 변경했어. 그러면 수리된 날로부터 3일. 이렇게. 좀 까다롭지만 요 정도는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괄신고서를 한번 보시면요. 자, 일괄신고서 1번에 보시면 자, 일괄신고서를 제출했어요. 그러면 내가 한꺼번에 이제 낸 거니까 최소 3회 이상은 발행해라 라는 거. 3회 동그라미 한번 해 놓으시고요. 일괄신고서를 제출했으면 최소 3회 이상은 발행해야 된다. 다음에 나머지는 뭐 크게 볼 문장은 아니고요. 네, 그리고 4번에 4번 보시면 일괄신고서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가 증권 발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개방형. 그러니까 그러면 폐쇄형은 일괄신고서 제출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폐쇄형은 한 방 모으고 끝이니까 뭐 계속 발행할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개방형하고 일괄신고서는 이렇게 연결시켜 놓으면 되겠습니다. 일괄신고서는 개방형. 뭐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시고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근데 이게 예전에 처음 할 때 뭣도 모르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르는 거 물어보시고 자 이러니까 그냥 집에 가시더라고요. 전부 다. 그 시간에는. 그냥 좀 보시다가 그죠. 네. 체크하시고 이제 다 됐다 싶으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정정신고서가 수리된 네. 부터 3일이면 네. 아니 막 10일째 한다고 하면 네. 그대로 효력 발생은 15일째 되는 그 이제 먼저 만약에 오면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되는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정정신고서를 냈는데 정정신고서가 3일이 만약에 그 사이다. 그럼 당연히 이때 발생하죠. 14일 하면 이제 15일날 발생하죠. 예, 맞아요. 그 효력 발생한 이후에는 제출을 할 수가 없나요? 정정신고서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수리된 날부터 3일 동안은 뭐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15일 이후 네, 그때부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모집가 이거 뭐 바꿨으니까 이제 바꾼 건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이제 바꾸니까 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때 것까지는 그때도 다 했고. 네. 크게 불러 주십시오. 이 문제랑요. 네. 신탁업자의 업무로 보기에는 네, 이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수탁회사, 확인사, 신탁업자. 예, 근데 비슷하죠. 이거는 예, 이거는 투자 이게 설명서가 답인데 법령에 포함하든지 확인. 이거는 예, 이것도 이게 답이에요? 답이 다른 것 같은데? 하는데 잠깐만요. 다요? 확인사항, 운영사 주제 절차의 적정성, 재평가의 공정성, 정성 약관 보완 여부, 기능과의 산출의 적정성 여부. 이건 1번이거든요? 저는 3번이라고 했는데 네, 운용 절차. 그렇죠, 운용 절차고. 빨려. 이게 뭔 의도로 냈지? 제가 낸 문제가 아니라서 의도가 수탁회사, 신탁업자, 수탁회사. 자, 저 내일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근데 이거는 네. 한 번만 바뀌나고 이때 보면 이때 보면 선택이 뭐죠? 그건 정해져 있는 거죠. 예. 뭐 A형이냐 C형이냐 뭐 그런 거죠. 네.